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오늘 저녁부터 생활이 달라지실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평생 모은 재산이 병원비로 사라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암에 걸려서도 아니고 교통사고를 당해서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던 작은 습관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몸을 무너뜨린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만성질환,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암, 심장병 같은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28만 2천여 명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78.8%에 해당합니다. 10명이 세상을 떠나면 그중 거의 8명이 만성질환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무서운 숫자를 알려드릴까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한 해에 90조 원을 넘었습니다. 전체 진료비의 80.3%가 만성질환에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비 10원을 쓰면 그중 8원은 만성질환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호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만성질환의 대부분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습관이 몸속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뿌리를 내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리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습관들에 대해 낱낱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몸은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 결코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4년 기준으로 83.7세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00년만 해도 76세 정도였으니까 20여 년 사이에 거의 8살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오래 사는 건 분명 축복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 그러니까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만큼 늘지 못했습니다. 건강 수명은 약 73세이고 평균 수명은 약 83세입니다. 그 차이가 약 10년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애 마지막 10년 정도는 어딘가 아프면서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년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아프면서 사는 겁니다. 이 10년이 그냥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550만 8천 원입니다. 전체 평균인 226만 원의 2.4배에 달합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2배 반 가까이 병원비가 더 드는 거예요. 연간 550만 원이면 한 달에 45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이에요. 비급여, 항목이나 간병비, 약값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의료비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16조의 375억 원이었는데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가 52조일 935억 원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 후에 매달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병원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월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연금 월평균 수급 금액이 69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병원비로 매달 45만 원 이상이 나간다면 남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노후 파산의 출발점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적금 좀 모아놨는데 부부 중 한 분이 크게 아프시면서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 말입니다. 특히 암이라도 걸리면 수술비에, 항암 치료비에, 거기다 간병비까지.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 의료비가
남성은 1억 8, 542만 원, 여성은 2억 2, 307만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억 단위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걸쳐 병원에 쓰는 돈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65세 이후에 집중적으로 지출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드리느냐면요. 두려워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준비는 돈을 많이 모아두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아프지 않는 겁니다. 병에 안 걸리는 게 최고의 보험이에요. 그런데 병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 하고 계신 나쁜 습관을 멈추는 겁니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은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입니다. 전부 다 습관의 문제예요. 유전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만성질환의 70에서 80% 이상이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게 있다면 제발 오늘부터 바꿔보십시오. 1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감사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밥상 위의 시한폭탄, 먹는 습관이 병을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출출하니까 냉장고를 열어서 뭔가를 꺼내 드시는 거예요. 남은 반찬이든 과일이든 라면이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습관이 쌓이면 우리 몸에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야식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밤에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밤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위산 분비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위장 장애나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밤에 먹고 바로 누우면 위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옵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 이게 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입니다. 습관적으로 야식을 먹으면 자는 도중에 장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율신경계가 깨어나게 됩니다. 이때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식을 먹으니까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또 뭔가를 먹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지방 분해 효과가 있는데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야식을 먹으면 비만 위험이 높아집니다.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몸을 회복시키고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식을 먹으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살은 살대로 찌고 몸은 몸대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라면 한 그릇이 당기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라면 한 그릇이 위에는 염증을 만들고 혈관에는 나트륨을 쌓고 허리에는 지방을 붙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과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을 잘 차려 먹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죠. 많이 먹어, 더 먹어 이런 말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정의 표현이긴 하지만 건강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먹게 되면 과식으로 이어지고 체중 증가와 함께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위가 뇌에 배가 불러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약 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5분, 10분 만에 밥을 다 드시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과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과식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늘어납니다. 위가 늘어나면 더 많이 먹어야 배가 부른 느낌이 들고 또 더 많이 먹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넘치는 칼로리는 전부 지방으로 바뀌어서 뱃살에 쌓입니다. 이 뱃살이 여러분 그냥 보기 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내장 지방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심지어 암까지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짠 음식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적으로 맛있기로 유명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찌개, 국, 젓갈, 장아찌, 김치 다 맛있죠. 하지만 이것들을 몇 끼 국물까지 싹싹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나트륨의 2배, 3배를 섭취하게 됩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관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혈관 속에 수분이 많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마치 호스의 물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호스가 터지지는 않더라도 계속 그 상태로 두면 호스가 낡아지고 결국 터지겠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그 손상된 곳에 콜레스테롤이 끼면서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혈압 환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이 고혈압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혈압을 목표치까지 조절하고 있는 분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혈압은 아프지 않으니까요. 두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쩡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공식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컵라면, 과자, 음료수, 간편하고 맛있죠. 하지만 이런 음식에는 설탕, 나트륨, 트랜스지방, 각종 첨가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매일 드시면 몸속에서 만성염증이 일어납니다. 이 만성염증이야말로 만성질환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곡물이나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습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갈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갈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으면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데 갈아버리면 섬유질 구조가 깨지면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경계 수준이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밥상 위에서 우리가 당장 조심해야 할 습관은요. 첫째, 밤 9시 이후에 야식을 드시는 습관. 둘째, 허겁지겁 빨리 먹고 과식하는 습관. 셋째, 국물을 끝까지 드시면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는 습관. 넷째,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 다섯째, 과일이나 곡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습관. 이 중에 해당되는 게 3개 이상이시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험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파가 당신을 죽이고 있다. 좀 무서운 제목이죠? 하지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몇 시간이나 앉아 계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앉고, 텔레비전 볼 때 앉고, 점심 먹을 때 앉고, 오후에 또 텔레비전 보거나 스마트폰 할 때 앉고, 저녁 먹을 때 앉고, 저녁에 또 텔레비전 보면서 앉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 종일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평균 13시간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암, 당뇨병, 혈전 위험을 높이고 정신적 집중력까지 떨어뜨린다고 경고합니다. 나는 따로 운동을 안 해도 집안일을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집안일도 움직이는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운동은 심장이 좀 빨리 뛰는 수준의 활동을 뜻합니다.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은 가장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에 비해 남성은 약 10년, 여성은 약 9년을 더 만성질환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10년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10년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년이면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에 갈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느냐, 병원 침대에서 보내느냐, 이건 정말 큰 차이 아닙니까? 특히 중장년층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40대 이후부터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빠진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찝니다. 배가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전형적인 중년 체형이 되는 겁니다. 둘째,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근육이 관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빠지면 관절끼리 부딪히면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옵니다. 셋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비틀거리고 계단에서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고관절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들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걷기입니다. 그냥 걷기가 아니라 좀 빠르게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겁니다. 이것만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일주일에 5번만 하셔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매일만 보이상 걷기를 생활화하라고 권합니다. 바쁘더라도 계단 오르기를 실천하고 쉬는 시간에 앉아있지 말고 서서 움직이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실 때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다릅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다리에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비행기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소파에 오래 앉아 있어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하루에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기, 가능하면 스쿼트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 추가하기,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근육이 붙으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살도 덜 찌고 관절도 보호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하면 뇌에서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4번째 이야기입니다. 잠을 포기하면 수명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잠이 없어졌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새벽 4시, 5시에 눈이 떠져서 더 이상 못 주무시는 분들, 밤에 서너 번씩 깨시는 분들. 그런데 이걸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정비 시간입니다. 자동차를 매일 운전하시면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도 갈고 타이어도 점검하고 세차도 하셔야 오래 탈 수 있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뇌도 잠을 자는 동안 정리정돈을 합니다. 낮에 들어온 정보를 분류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중요한 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엔진 오일을 안 가른 자동차처럼 겉으로는 달리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유독 단 것이 당기고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다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스마트폰을 보십니다. 누워서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카카오톡도 확인하고.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나오는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서 몸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인데 스마트폰 빛이 이 신호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려고 하면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도 꼭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 혹시 자다가 숨이 잠깐 멈추는 느낌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가족분이 자다가 숨을 안 쉬더라고 말씀하신 적은요? 그게 바로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지면서 숨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건데
이러면 자는 동안 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심장이 무리를 하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뇌졸중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리고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수면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셋째,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넷째, 낮에 햇볕을 쬐며 산책하세요. 다섯째, 오후 3시 이후로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잠을 아끼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술, 담배,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먼저 담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건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오래 피워서 이제 끊어도 소용없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끊으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24시간 안에 심장 마비 위험이 줄기 시작하고 2에서 3개월이면 폐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년이면 심장병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10년이면 폐암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하는데 아직도 한두 잔은 건강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술 한 잔도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술자리 문화가 문제입니다. 한 잔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소주 1병, 2병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바쁩니다.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어요. 지방 대사를 못하니까 지방간이 됩니다. 지방간이 오래되면 간염이 되고 간염이 오래되면 간경화가 되고 간경화가 오래되면 간암이 됩니다. 이 과정이 20년, 30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서 70에서 8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술은 혈압도 올립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뇌출혈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아주 가볍게 담배를 피우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에 한 번만 피워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끔 한 대씩 피우시는 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오는 건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배에 지방이 쌓이고 잠이 안 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염증도 잘 생깁니다. 특히 은퇴 후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우울해지시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니까 외로워지시고 2024년 기준 혼자 사는 고령자의 약 19%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5명 중 1명이 주변에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립감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운동입니다. 걷기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시거나 가벼운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건강을 더 해치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술이나 담배 대신 산책을, 야식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선택하십시오. 6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10년이 달라집니다.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겁만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면 물을 먼저 드신 후에 드세요. 아침 식사는 꼭 드시되 과식하지 마십시오. 잡곡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겁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 최소 20번은 씹으세요. 처음에는 답답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소화도 잘 되고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됩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설거지를 하셔도 좋고 집 앞을 천천히 걸으셔도 좋습니다. 식후 바로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커피 속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영양소 이용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커피는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 중에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십시오. 가능하면 햇볕을 쬐면서요. 낮에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 밤에 수면 호르몬이 잘 나옵니다. 빠르게 걸으시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점심은 가볍게 드세요. 국물 요리를 드신다면 국물은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국물을 남기는 겁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주무시되 3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30분 이상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됩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집안일을 조금 하시거나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고 가볍게 드세요. 이른 저녁을 드시고 그 이후에는 물 외에 되도록 드시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이 되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저녁 이후로 야식의 유혹이 올 때는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 한 잔으로 대신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부가 함께 동네를 한 바퀴 걸으시면 소화에도 좋고 운동량도 채워지고 대화도 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입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1시간 전, 그러니까 밤 9시에서 10시쯤이 되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 바꾸셔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대신 가벼운 책을 읽으시거나 일기를 쓰시거나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최소 5번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가능하면 이틀에 한 번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것들이 전부 근력 운동입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이면 됩니다. 이걸 꾸준히 하시면 3개월 후에 다리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정기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계셔도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69.3%입니다. 10명 중 3명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검진도 있으니까 꼭 받으십시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십시오. 요즘 괜찮은 것 같아서 약을 안 먹었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괜찮은 게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밥상 위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야식을 끊고 천천히 먹고 짠 음식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멀리 하십시오. 둘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하루 30분 이상 걷고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움직이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더 하십시오. 셋째,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넷째, 술과 담배를 끊거나 줄이십시오. 특히 담배는 지금 당장 끊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법으로 관리하십시오. 걷기,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요. 여섯째,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처방받은 약은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야식을 참아보시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산책을 한번 해보시고, 모레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좀 일찍 내려놓아 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매일만 볼을 걷는 분이 1년이면 365만 볼을 걷는 겁니다. 매일 야식을 참으면 1년이면 365번의 유혹을 이겨낸 겁니다. 그 365번이 여러분의 혈관을, 간을, 심장을, 무릎을, 뇌를 지켜줍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10년 사이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병원비에 거의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습관을 바꾸시면 그 돈을 병원비가 아니라 여행에, 손주 용돈에, 맛있는 식사에 쓰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어야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는 건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뜻이고, 관심이 있으시다는 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대 이후에 꼭 먹어야 할 음식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오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꼭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친구가 앉아 있습니다.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 손가락에는 굵은 금반지, 옷에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큼지막한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왠지 그 친구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으려 하질 않습니다. 반대편에는 깔끔한 면 셔츠에 수수한 바지를 입은 친구가 있습니다. 딱히 비싼 물건을 걸치고 있지 않은데 그 친구 주위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시지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순간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공원 대기실에서, 마트 계산대 앞에서,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거실에서 유독 눈이 가는 사람이 있고 유독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혹시 돈일까요?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천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어딘지 모르게 고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력, 직업?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옷을 잘 입는 법이나 화장을 잘하는 법 같은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무엇, 흔히 우리가 귀티라고 부르는 그 보이지 않는 빛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품격이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만 누구나 오늘부터 가꿀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귀하다, 격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느낌이 정확히 뭔지 설명하기는 어렵지요. 그냥 막연하게 뭔가 다르다, 이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느낌이 보통 첫 만남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나 어느 정도 긴장하고 예의를 차립니다. 진짜 그 사람의 결이 드러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만남부터입니다. 첫 만남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의 진짜 품격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은 격이 있다, 이 사람은 좀 천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언어적 신호라고 부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지요. 먼저 자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등이 곧게 펴진 사람과 구부정하게 웅크린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마디 말도 하기 전에 우리 눈은 이미 판단을 내립니다. 등이 곧은 사람에게서 자신감과 단정함을 읽어내고 구부정한 사람에게서는 지쳐 있거나 자신이 없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건강 문제로 허리가 굽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드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시선입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편안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대화 중에 눈을 이리저리 굴리거나 휴대전화를 자꾸 내려다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왠지 가벼워 보입니다. 손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손짓은 그 사람의 말에 무게를 더해줍니다. 반면에 과도하게 팔을 휘두르거나 탁자를 탁탁 치면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보상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도자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면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번쩍이는 금장식도 없고 눈을 사로잡는 현란한 색깔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월이 빚어낸 은은한 빛깔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매끄러운 결이 느껴지지요. 이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반대로 마트에서 파는 번쩍이는 플라스틱 그릇을 떠올려 보십시오. 색깔은 화려합니다.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띕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만져보면 싸구려 질감이 바로 느껴지지요.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칠해도 재질 자체가 가진 한계는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겉에 아무리 비싼 것을 두르고 있어도 그 사람의 자세, 시선, 말투, 표정에서 드러나는 내면의 결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것을 순식간에 읽어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지요. 그래서 귀티라는 것은 결국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느냐가 고스란히 몸에 배어 나오는 것이지요. 마치 좋은 가죽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윤기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어디를 가장 먼저 보십니까? 옷차림, 얼굴, 아니면 말투? 잠시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이니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만날 때마다 왠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천해 보인다고까지 느껴지는 분들이지요. 이분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품격을 떨어뜨리는 5가지 함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째, 대화의 방향을 늘 자기 쪽으로 돌리는 습관입니다. 이런 분들은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반드시 자기 이야기로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다녀왔다고 신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친구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주도? 나는 지난달에 유럽 갔다 왔는데 이렇게 말이지요. 친구의 즐거운 경험에 공감해주는 대신 자신이 더 대단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런 대화를 한두 번 겪고 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빼앗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싼 차를 타고 나타나도 이런 대화 습관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품격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둘째,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분이 고급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온 사업 파트너에게는 활짝 웃으며 정중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져다 주는 종업원에게는 어떻습니까? 반말을 하거나 눈도 마주치지 않거나 심지어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부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업 파트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한순간에 신뢰가 무너집니다. 택시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말할 때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택시에서 내리는 뒷모습부터 다릅니다. 병원 접수대에서도 그렇습니다. 간호사나 접수 직원에게 하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해도 주변 사람들의 존경은 사라집니다. 셋째, 비교와 평가가 입버릇이 된 말투입니다. 걔네 아들은 이번에 어디 붙었다며? 우리 아들은 거기보다 더 좋은 데 갔지. 또는 저 사람 옷 좀 봐. 저게 뭐야? 이렇게 끊임없이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남을 깎아내리는 만큼 자신이 올라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도 저렇게 이야기하겠구나. 결국 아무도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진정으로 격이 있는 사람은 남을 평가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느라 바쁘기 때문이지요. 남의 정원에 잡초가 있는지 없는지 살필 시간에 자기 정원의 꽃에 물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귀티나는 사람입니다. 넷째, 겉모습에만 투자하고 기본적인 청결을 무시하는 모순입니다. 이것은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꼭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는데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습니다. 귀한 보석 반지를 끼고 있는데 손등의 피부는 거칠게 갈라져 있고 관리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고급 구두를 신고 있는데 뒷굽이 한쪽으로 달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싼 것을 걸치는 것과 자신을 단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단정함이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이 빨아서 반듯하게 개어놓은 흰면 셔츠, 잘 닦은 구두, 정돈된 머리카락,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섯째, 감사와 사과를 아끼는 인색한 언어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맙습니다. 와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른인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고맙다는 말을 잘하는 어르신과 뭘 해줘도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하는 어르신. 이 두 분 중에 주변 사람들이 더 모시고 싶어 하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감사와 사과는 나를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줌으로써 나의 격도 함께 올라가는 가장 효율적인 품격 투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뜨끔하신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솔직히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말을 끊고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았는지, 가게 점원에게 무심하게 대한 적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저 5가지 반대로만 하면 귀티가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남의 말 잘 들어주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비교하지 않고 청결하게 하고 감사 인사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물론 이것만 해도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죠. 하지만 진짜 귀티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단순히 나쁜 습관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딱히 뭘 많이 가진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목소리가 크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말하면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사람. 특별히 무엇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비밀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정함의 철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정함은 비싼 옷을 입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다림질된 삶의 태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죠. 하지만 어머니들은 어떠셨습니까?
이불에 풀을 먹여 팽팽하게 펼쳐놓으셨고 비록 한두 벌뿐인 옷이라도 반드시 깨끗이 빨아서 정갈하게 입으셨습니다. 마루는 매일 닦아서 반짝반짝 윤이 났고 부엌 그릇들은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여 있었지요.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가난했는데 누추하지 않았다. 이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없는 살림이었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던 그 자세, 그것이 바로 단정함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옷은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구김없이 깔끔해야 합니다. 구두는 명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먼지가 끼지 않게 닦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미용실에서 비싼 스타일링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발 뒤축. 많은 분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인데 의외로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앞사람의 신발 뒤축이 한쪽으로 심하게 달아있는 것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관리에 좀 소홀하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오래되었지만 깨끗이 관리된 신발을 보면 아, 이분은 물건 하나도 소중하게 다루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은 대개 사람도 소중하게 대합니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미학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새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오래되고 소박한 것 속에서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정신이지요. 귀티 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와비사비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새 것이 아니어도, 비싼 것이 아니어도 정성껏 관리하고 가꾸면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둘째, 말의 온도입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격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친구가 새로 산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솔직히 좀 안 어울립니다. 이때 천해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뭐야? 너한테 하나도 안 어울려. 돈 아깝게 왜 그런 걸 사? 직설적이고 거칠지요. 반면에 귀티 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옷이네. 그런데 지난번에 입었던 그 파란색 옷이 너한테 정말 잘 어울렸거든. 그것도 같이 입어보면 어떨까? 느낌이 다르시지요? 같은 뜻이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살리면서도 자기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말의 온도 차이입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입니다. 천해 보이는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맨날 그 모양이지. 이런 말은 상대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짓밟는 것이지요. 귀티 나는 사람은 다릅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세 번째 상황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입니다. 천해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합격했다. 요새 효도를 하더라고. 은근슬쩍이 아니라 대놓고 자랑을 합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나름 열심히 한 모양이에요. 운이 좋았지요. 겸손하게, 그리고 아이의 노력을 앞세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보시듯 말의 온도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 들까 한 번 걸러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 필터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천한 말과 품격 있는 말의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여백의 힘입니다. 이것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BT, 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공통적으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화할 때 침묵이 흘러도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며 빈틈을 메우려 하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꼭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양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산수화를 떠올려 보세요. 화면 가득 산과 나무와 물을 꽉 채운 그림이 아닙니다. 한쪽에는 산 봉우리가 있고 다른 쪽에는 텅 빈 여백이 있지요. 그 여백이 있기 때문에 산 봉우리가 더 웅장해 보이고 그림 전체에 품격이 생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고 적당한 여백을 남겨두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깊이를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보여주는 것 말고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반대로 만날 때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쏟아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번 만나면 바닥이 보입니다. 더 이상 새로울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정말 속이 찬 사람은 굳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떠오르는 귀티 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어떤 점이 그런 느낌을 주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배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품격을 떨어뜨리는 함정도 살펴보았고 귀티 나는 사람들의 비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는 것 아닌가? 집안 교육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장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도 놀라운 품격을 갖춘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요. 반대로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데도 어딘가 천해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저는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 요즘 참 많이 들리시지요? 그런데 막상 자존감이 정확히 뭐냐고 물으면 선뜻 설명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무엇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힘이지요. 자존감이 왜 품격과 연결되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인정을 구합니다. 나 이만큼 가졌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남에게 증명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비싼 물건을 과시하고 남을 깎아내려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 하고 자기 이야기만 쏟아냅니다. 이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는 사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서 충분한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과시하지 않지요. 과시하지 않은 이 겸손해 보입니다. 겸손한데 자신감은 있습니다. 이 조합이야말로 사람들이 귀티라고 느끼는 것의 정체입니다. 재미있는 역설이지요. 자기를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은 오히려 천해 보이고 자기를 높이려는 노력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귀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은퇴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정의해주던 직함, 명함, 소속,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김 부장, 박 이사로 불리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그냥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가 됩니다. 이 변화가 주는 공허함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다음으로 건강입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어려워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지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자존감에 큰 타격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역할의 변화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하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자존감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흔들리면 앞서 말한 그 5가지 함정에 빠지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자랑이 늘고 비교가 늘고 예민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 자존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가치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직함이 없어도 나는 나입니다. 돈이 줄어도 나는 나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나는 나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연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진짜가 됩니다. 마치 매일 물을 주면 마른 땅에서도 새싹이 올라오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품격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자존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 자녀는 잘 되었는데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 이런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내 안의 평화는 깨지고 그 불안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결국 품격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비유를 드려보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지언 정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버팁니다. 반면에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강한 비바람에는 쉽게 뽑혀나갑니다. 자존감이 바로 이 뿌리입니다. 자존감이라는 뿌리가 깊은 사람은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퇴를 해도, 건강이 나빠져도, 주변 사람들이 변해도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품격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왔습니다. 귀티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잃게 만드는 함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자존감이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단지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실제로 내 삶에서 무언가가 달라져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이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아침 거울 앞 30초 점검법입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 앞에 30초만 서 보십시오. 머리카락은 정돈되었는지, 옷에 구김은 없는지, 신발은 깨끗한지. 이 30초가 하루 전체의 단정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울 속 자신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오늘도 멋지다. 오늘도 괜찮은 사람이다. 쑥스러우실 수 있지만 이것이 자존감의 씨앗을 심는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둘째, 하루에 3번 의식적으로 고맙습니다. 말하기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버스에서 내릴 때, 가족이 밥을 차려줬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눈을 맞추며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반응이 다시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좋은 순환이 시작되지요. 셋째,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작은 것인데 효과는 놀랍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그래? 하는 것보다 영수 씨, 그래요?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넷째, 식사 자리에서의 매너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모습에서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난다는 말이 있지요. 소리를 내며 먹지 않는 것,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수저를 드는 것,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 이런 작은 매너들이 식탁 위에서 여러분의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한꺼번에 다 고치려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나가 보십시오. 다섯째, 하루에 15분 책을 읽거나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대단한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에세이도 좋고 짧은 시도 좋고 신문 칼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독서는 내면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대화에서, 표정에서, 눈빛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옵니다. 글쓰기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몇 줄이라도 써보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표정을 지었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것을 글로 적다 보면 내가 고쳐야 할 것과 잘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나보다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청소하시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 택배 기사님에게 고생하셨습니다. 한마디, 이 인사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따뜻함은 돌고 돌아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이런 행동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분은 참 격이 있는 분이시구나. 비싼 옷도 고급 차도 넓은 집도 필요 없습니다. 이 한마디의 인사가 여러분에게 품격이라는 가장 값진 옷을 입혀줍니다. 7째, 잠들기 전에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고 한 줄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딱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마트 계산대에서 웃으며 인사했다. 또는 오늘 친구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또는 오늘은 아내에게 짜증을 좀 냈다. 내일은 안 그래야지. 이렇게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줄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한 달 뒤에 쭉 읽어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때 느끼는 뿌듯함. 이것이야말로 자존감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오늘 당장 전부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딱 한 가지만.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를 더 얹고 또 습관이 되면 하나를 더 얹고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쌓아가시면 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매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3가지로 모아집니다. 하나, 품격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명품 가방 10개보다 진심 어린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더 빛나게 합니다. 둘, 자존감이 품격의 뿌리입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남도 귀하게 대할 수 있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기품이 됩니다. 셋,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한 가지가 내일의 나를, 한 달 뒤의 나를, 1년 뒤의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자기 자신을 가꾸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품격의 시작이지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 잃어버린 것이 있더라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빛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 빛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사람이 모이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어르신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북적이고 어떤 어르신은 점점 외로워지는지 그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신 생각,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귀티나는 분의 이야기 또는 내가 실천해 봐야겠다 싶은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품격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